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KBWM 스타 자문단의 유신익 이코노미스트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얼마 전에 책 내셨잖아요. 경제의 신이 네네. 죽었다라는 제목인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잘 팔리고 있습니까, 책은? 팔리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이곳저곳 이제 방송이나 출연은 이제 요청 주셔서 감사하게도 나가서 이제 뭐 네.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조금씩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의 신이라는 제목이 굉장히 인상 깊던데요. 경제의 신이 과연 누구고 또 경제의 신이 왜 죽었는지 일단 이 얘기부터 먼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과거의 경제적인 논리 첫 번째는 이제 전통 경제학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재정은 어때야 돼, 숫자는 어때야 돼, 이런 이제 어떤 메커니즘이 있었죠. 그래서 규칙이 있었는데 그 규칙을 깨고 미국이 우리는 그런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규칙, 그리고 그들만의 어떤 룰로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것이야라는 좀 상징적인 의미의 경제의 신의 어떤 주체에 올라서게 됐죠. 근데 사실은 그들의 정책이나 그동안 끌어왔던 경제적인 리딩, 기법 자체가, 정책 자체가 사실은 이제는 좀 식상하고 너무나 뻔한 사실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고대 봉건 시대에 지주가 있었고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제 지주가 노예들한테 이렇게 계속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충성을 다하고 신에게 기도를 하라. 그럼 먹을 것을 어마어마하게 얻을 것이다. 근데 사실 흉년이 지고 가뭄이 지는데도 계속 그 지주는 식량을 갖다가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어떤 특정한 지주가 이제 똑똑한 이제 노예가 이제 알고 보니까 사실 지주의 지하 창고에 금을 찍는 기계가 있었던 겁니다. 음, 근데 그 금을 찍어서 사실은 생산하지 않은 식량들을 다른 나라 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그 식량하고 생필품들을 다 사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맹목적인 충성을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이제 허상? 약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짜죠. 가짜의 어떤 논리적인 어떤 기법에 좀 실망하고 이제 지주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자기의 군락을 형성합니다. 도망가서 노예분들이.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 보면 금은 아니지만 동을 찍는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물건을 사들이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어떤 군락을 형성하고 노예를 이제 만드는 그런 구조로 됐는데 지금의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과거에 썼던 경제적 기법과 전략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불신과 그다음에 회의감 그리고 불안정성을 줬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전쟁 이슈도 계속 나고 중동 전쟁도 리스크가 계속 격화가 되고 있는데 서로 자기가 생존하기 위한 새로운 전법들, 기법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 돼버렸다. 앞으로 이러한 어떤 변화와 과도기적 어떤 혁신들은 계속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판단에서 이런 글을 이제 쓰게 됐습니다. 그럼 약간 미국이 지금 비정상적인 정책으로 좀 돌아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정책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항상 사람도 마찬가지고 신체 리듬도 마찬가지고 항상 정상적일 수만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럭체이션상 비정상의 타이밍과 정상의 타이밍 이렇게 또 다시 가다듬고 뭔가 이제 열심히 뛰고 나면은 다시 좀 숨고르기를 하면 좀 쉬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열심히 뛰고 또 열심히 뛰기 위해 스테로이드제를 맞는 그런 형국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음, 약을 복용하고 그 다음에 또 뛰고 약을 복용하고 또 뛰고 이제 그런 기법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기록, 경제적인 기록이라는 성적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남다르게 거둘 수 있게 됐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럼으로 인해서 균형적으로 같이 발전해 나가야 되는 어떤 전 세계의 패러다임 속에서 다른 국가들은 좀 압박을 당하는 좀 소외되거나 도태되거나 양극화되는 그런 현상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1등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으나 신뢰와 어떤 이제 그 회의론적인 부분, 불신과 회의론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상처가 나고 기스가 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비정상적인 정책을 쓰고 있으면 어떤 게 비정상적인 정책이고 또 그런 정책이 이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1980년대 미국이 이제 제조혁명을 통해서 철강이라든지 자동차 산업들 이런 부분은 이제 제조혁명을 일으켰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정상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서 그들도 파는 만큼 물건은 파는 만큼 내부의 소득을 이제 증대시키고 그걸로써 이제 가계 소비를 이제 촉진시킨 그런 패턴이었는데
200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이제 공장, 생산, 건설적인 어떤 산업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손을 놓게 된 거죠. 포기를 한 겁니다. 오히려 이제 G2라고 해서 그때는 이제 중국이 공장 역할을 해줬었는데 그 뒤에 2000년대 접어들면서 공장 역할은 이제 중국한테 주고 오히려 금융으로서 모든 거를 컨트롤하고 모든 걸 지배해 나가고 경제를 갖다가 좋게 만드는 현상들을 계속 이어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2008년도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금융위기 뻥 터지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양적 완화를 할 때 사실 당시에 이제 옐런 의장이었었는데요. 페드 의장이셨는데 비정상적인 양적 완화는 다시 되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채권 시장이 불안해질 때 그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페드 그 연준조차도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라고 외쳤다가 뒤에 가서는 흐지부지 됐어요. 두 음, 번째는 최근에 20년도 이후에 이제 우리가 MMT라고 있는 현대 화폐 이론을 근거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양적 완화를 또 비정상적으로 하게 되죠. 근데 그 이후에 인플레가 발생을 해도 세금으로 걷어들이면 되니까 이건 괜찮습니다. 물론 세제에 의한 역할들을 MMT 이론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세제 부분을 사실 다른 국가들한테 압박을 하면서도 본인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건드리게 되면 가장 치명타가 미국 가계에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가처분 소득이 바로 줄면서 소비가 다운그레이드 될 수 있다. 즉, 마치 미국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정책과 기법들, 금융화에 대한 어떤 선진화된 패러다임들을 가져온 데는 획기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획기적인 정책을 하고 나면요. 사실 우리가 언제나 항상 그렇듯이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파티를 하고 나면 항상 그 뒤에는 청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파티는 열심히 벌이지만 그 뒤에 청소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뒤로 미루거나 없었던 일처럼 남들한테 이렇게 떠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거를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내용들을 핵심만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이 물가가 안 잡히죠. 오히려 물가가 또 불안해질 양상들이 보이고 있죠. 근데 미국이 3% 금리라고 해도 매년 전년비해서 재정 지출을 3% 이상 증액만 시킬 수 있으면 미국 경제는 절대 안 무너집니다. 안 음, 무너지면서 내수가 살아서 인플레가 있는 것처럼 내수 기반의 인플레이션 경제로서 상당히 호황스럽게 보여지게 되죠. 근데 그로 인한 폐해는 누가 받게 되나요? 기타 다른 수출이 피는국들이 다 받게 되는 거죠.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들의 통화가 가치는 계속 절하가 되고 상대적으로 내수에서 받는 물가 압력들은 그들이 쓸 수 있는 돈은 제한이 되니까 미국에 비해서 항상 더 물가 압력과 경기 확장에 대한 재정 지출 이 두 부분을 고민해 봤을 때 항상 물가에 대한 부담만 더 크게 받는 거죠. 음,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멕시코 같은 나라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으로 약간 그 스테로이드제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맞으면서 이뤄왔던 미국 경제의 어떤 스타일은 이제는 뭐 멈출 수 없는 그 달리는 말과 같은 그런 형국이 돼버린 상태다. 뭐 오늘도 다임 회장이 뭐 계속 하시는 말씀이긴 한데 미국의 어떤 부채 위기 이런 걸 많이 지적을 하는데 또 한편에서 놓고 보면은 미국 장기물 금리를 보면은 뭐 최근에 등락은 좀 있지만 여전히 단기물 금리보다 훨씬 낮은 그런 상황이고 굉장히 오래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거 보면은 좀 여러 가지 그 모순적인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음. 하십니까? 일본과 똑같습니다. 사실 일본이 그렇게 부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부채가 사실은 이제 GDP 대비해서 250% 이상 넘어가는데 이제 그런 국가의 채권을 그냥 우리가 통상적인 정상 시장에 이렇게 유통을 시키면은 투자를 하거나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죠. 근데 그거를 내부 기관들, 금융기관들, 연기금 펀드들 이쪽에다가 사게끔 유도를 합니다. 똑같습니다. 지금의 미국의 비정상 정책 중에 또 하나가 그 우리가 20년도 이후에 사실은 미국 상업은행들의 그 지준 비율을 갖다가 0%로 낮췄어요. 그러니까 지준 금액을 일정 부분 예금액의 몇 프로 항상 보유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제로로 떨어뜨렸죠.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 돈을 투자하거나 대출에 쓸 수 있게끔 유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은행들 입장에서도 사실 최근에 SVB 사태가 일어나긴 해도 했지만 실제로 돈이 있으면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채권을 사거나 두 가지 쪽에 하나예요. 사실
최근에 이제 위험 투자와 관련되는 우리가 도드-프랭크법 이런 것들 때문에 상업은행들이 이제 에쿼티라든지 고위험 자산에 투자는 못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흘러가는 돈은 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 저 사전 질문 중에 그렇다면은 결국 다른 나라가 뭐 중국은 지금 사실 미국 국채 비중을 많이 좀 줄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네. 외국이 미국 채권을 사지 않는 일이 이렇게 발생하면 뭔가 이 시스템이 균열이 갈 수도 있습니까?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패권 통화라는 이제 달러 베이스로 인해서 사실 이제 중국도 사고, 그전에는 이제 사우디도 많이 사줬는데 그 힘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든 미국은 채권 발행을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결국엔 상업은행들이나 민간 금융기관들한테 채권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죠. 그동안에 미국이 저는 이제 단기 자금의 시장의 어떤 불안정성을 막기 위해서 최근에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제 테이퍼링 속도를 줄이겠다. 그러니까 음, 돈을 걷어들이는 거를 서서히 하겠다라는 표현을 했었죠. 이제 그런 논의가 있는 거는 결정적으로 그 돈들이 걷어들여지게 되면요. 결정적으로 미국 상업은행들, 특히 대형은행들의 국 자체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채권과 연계된 자산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연준은 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어떻게 열어놓냐면 음, 그 채권 자산을 갖고 있는 상업은행들이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끔 항상 문고를 열어놔야지 그들의 자산이 계속 순환이 되고 그 순환이 되는 돈들은 또 어디에 쓰여지냐면 결국에 발행 시장이나 유통 시장에서 미국 채권을 또다시 사는 그 주된 유동성 이제 수요로 이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그동안에 이제 돈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상업은행들이 뭐 WM과 관련되는 이제 개인 고객과 관련된 사업에서 이제 잘 되고 이제 이자 관련되는 수수료 뭐 이런 부분에서 비즈니스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이 많이 쌓인 것 같지만 핵심은 2008년도 이후에 계속적으로 돈을 줄이지 않고 양적 완화를 한 상태를 장기간 유지를 하다 보니까 신용 확대가 계속 이어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역으로 지금은 정부나 채권, 그다음에 이제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주체가 한계가 이제 오기 시작을 했죠. 외국도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연준도 살 수 있는 규모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 역할을 사실 상업은행들한테 대신 주어주는 셈이 된. 이러한 논리는 사실 이제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아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는 하지만 지나고 보면 역사가 아 그런 어떤 정책이 있었구나라고 이제 뒤늦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지금의 이런 민간 상업은행들이 채권 시장에 열심히 진입을 하고 플레이어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정책들은 결론적으로 보면 이것은 바로 또 다른 개념의 민간을 이용한 새로운 양적 완화 개념이다. 음, 패드는 북을 축소한다 뭐 이러고는 있지만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이고 반면에 민간 상업은행들을 이용해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무너질 일은 없는 거겠네요. 내부적인 어떤 그러니까 돈이 뭐 있으니까. 약간 그런 개념이죠. 우리가 이제 격투기 게임을 생각해 보시면요. 이제 네, 되게 체력이 좋고 1등 하던 격투기 선수가 오른쪽 팔을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예, 아, 많은 이제 2등, 3등 선수들이 저 격투기 선수의 이제 약점은 오른쪽 팔이야. 이렇게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른쪽 팔을 막 공격합니다. 즉, 채권 시장을 막 공격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선수는 살아남기 위해서 또 다른 전략을 가져오죠. 뭐냐면 이제 이제 발차기를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발차기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하체를 갖다가 이제 근력을 갖다가 굉장히 키워가지고 하복부 공격을 이제 일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음,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미국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들을 그들 역시도 약점으로 스스로 알고 있었고 이미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인 기법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는 그런 시점이다. 뭐 이렇게. 조금 연관된 질문인데요. 이 미국 장기채 채권에 투자한 분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네네. 입장에서는 이 금리의 추이가 굉장히 관심사일 텐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작년에 다이먼 회장께서도 작년에 이제 금리 6% 한번 얘기한 적이 있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시점에를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물가에 대한 불안정성이 상당히 이제 높아지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10월경이었죠. 이제 10월경에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중동에 대한 리스크들이 부각이 됐고 그러면서 유가가 뛰면서 미국치 10년물이 그 당시 5%대를 넘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이제 불안정성이 너무 과도하게 이제 표현이 될 때는 사실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내내 이제 시점만 잘 보고 하반기 중에 채권을 잘 사시면 좋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신규로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 올해가 채권 투자하기는 사실 너무 어려운 환경입니다. 누구나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고 사실 점도표에서 3번이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올해는 무조건 인하니까 무조건 채권 사야 되네. 사실 이럴 때가 채권 투자하기가 정말 힘든 환경이거든요. 누구나 아는 정보들은 이미 사실은 미국 상하은행들이든지 아니면 채권 관련되는 핑코 같은 이제 투자 전문 기관들은 이미 그것을 고려하고 생각해서 투자를 상당 부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투자하려면 뭔가 새로운 어떤 시점을 갖다가 잘 모색해야 되는 신규 투자가 이제 어려운 이유 중에 또 하나도 뭐냐면 사실 방향성이 이제 미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피크를 찍고 이렇게 터닝하는 게 작년이었다고 하면요. 올해 같은 네. 경우는 어떤 상단, 하단, 박스 상단, 하단에 대해서 계속 멈춰 있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계속 행보를 하는 구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안 사자니 누구나 다 채권 산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은 시기가 올해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오버슈팅, 금리가 좀 오버슈팅 하는 것들이 확인이 될 때 사셔도 늦지 않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은 사실은 페드가 그동안에 이제 그 파월 의장이 정상화의 개념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들을 계속 언급을 했었죠. 근데 이렇게까지 명분을 많이 깔아놓은 거는 결국에는 어떤 FMC가 될지 모르지만 하반기 중에 금리 인하기 하기 직전의 FMC에서는 충분히 힌트를 줄 수 있는 가이던스가 나올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올해 여튼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긴 할 거잖아요. 횟수가 뭐 계속 줄고 있긴 네, 하지만 맞습니다. 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장기물 금리도 같이 내려오게 될까요? 그 내려가는 폭은 좀 상당히 제한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입장은 사실은 저는 이제 올해 성장, 이게 두 가지 키팩터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실질 성장률이 1.5에서 2를 유지하게 만들고, 실질 이자율, 10년물 기준으로 실질 이자율이 그 사이에서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음, 그렇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특별히 물가가 그렇게 급등하지도 않고 플랫하게 계속 가게 됩니다. 실질 금리 압박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간 부분에서의 부채까지 지금 다 합쳐버리면 사실 그들도 섀도우 뱅킹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공부채는 34조 달러 정도 육박한다고 하지만 민간 부채를 다 합치면 이게 100조 달러가 넘어요. 그럼 여기서 민간 부채의 연착륙을 더는 늘지 못하게 하려면 실질 금리가 성장률만큼만 유지가 되면 사실은 그다지 부채가 그렇게 늘어나는 속도가 확산이 되진 않습니다. 그런 두 부분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실질 금리가 성장률만큼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2% 정도 가까이 유지가 되면요. 사실 미국의 달러 자산에 대한 매력도는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즉 달러를 기반으로 한 채권이 됐든 에쿼티에 됐든 그러니까 결국엔 나 홀로 미국 자산만 좋아지는 그런 형국들을 장기간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이제 실질 금리를 성장률에 맞추는 그런 게임들의 패러다임이 앞으로 장기간 지속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봅니다. 디지털 달러 전환 가능성도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책에 좀 내용을 좀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차후에 우리 홍 기자님 그리고 월걸부 시청자님들과 또 다른 시간에 이제 좀 상세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디지털 달러의 전환은 이미 이제 4, 5년 전부터 미국 이제 연준하고 재무부에서 백서를 통해서 계속 이제 언급이 되어 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점차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신흥국들의 통화 변동성이 상당히 큰 국가들한테는 비트코인을 갖다가 허용해서 통화의 대체제로서 인정을 해주는 마치 인정을 해주는 것처럼 억셉트를 해주고 G7이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달러를 가져오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페드가 전 세계 특히 선진국의 금융기관의 중앙은행 역할을 갖다가 총체적인 책임과 권한을 다 갖게 됩니다. 즉, 그 디지털 달러를 가져와서 페드의 어떤 컨트롤 능력은 그 전의 범위보다 더 넓어지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면요. 그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파티 말씀을 드렸죠. 이제 파티가 일어나고 나서 사실 파티를 하면은 술도 마시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나면 사실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남지 않습니까? 네. 이 쓰레기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세금으로서 뭔가 좀 잔재물, 부식물 이런 것들을 세금으로서 걷어들이는 부분이 중요해요. 근데 너무 쓰레기가 많으면 어떡하죠? 치울 엄두가 안 나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파티룸을 떠나서 다른 룸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게 아, 바로 디지털 달러로의 전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그 원래 파티룸은 어떻게 할까요? 버립니까? 아닙니다. 이제 디지털 달러 다른 방으로 가가지고 그쪽을 사용하면서 천천히 그쪽 갖다가 치우는 거죠. 즉 디지털 달러의 어떤 그 패권이나 이쪽에 대한 수요를 갖다가 더 축발을 시키게 되면요. 사실 금융수지 흑자를 또 이쪽 디지털 달러 쪽에서 또 이제 유인을 할 수 있고 거기서 나오는 흑자로 부채를 갖다가 이쪽에 전통화폐로 쌓여 있는 달러 부채를 갖다가 상쇄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뭐 총액의 부채는 동일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전체 총액은 동일한데 그거를 갖다가 이쪽은 낮추고 이쪽은 높여가면서 서로 간의 균형점을 찾지만 사실은 어, A를 B로만 바꿨을 뿐이지 사실은 패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어떤 테크니컬적인 그 기법 중에 하나다. 이러한 기법이 통할 것이냐 통할 걸로 봅니다. 왜? 예전에 달러가 패권을 얻기 전에 스털링 블럭이라고 해서 파운드가 이제 제일 통화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러한 기법들을 사용한 미세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차후에 좀 기회가 되면 상세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짧게 말씀 주시기엔 조금 그랜드한 내용인 것 같네요, 정말로. 다음 기회에 한 네네네네. 번 더, 네, 깊숙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고요. 아까 투자 관점에서 채권 가이드라인 주셨으니까 저번에 말씀 주셨을 때보다 증시가 더 올라간 상태거든요. 지금 네네. 상황에서 증시는 어떻게 좀 가이드를 보시는지 마지막 말씀 요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보셔야 되는 키포인트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채권 시장의 기대와 실망, 요 구간만 로테이션을 잘 반복하시면 된다. 22, 23년도 같은 경우는 채권 시장의 과도한 기대, 즉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어요라는 이 6개월의 기간 동안 시장, 즉 에쿼티 마켓과 그다음에 채권 시장이 동일하게 전반적으로 다 좋아졌었고요. 네. 그 다음에 6개월 정도는 실망하면서 또 아니에요, 멀었어요 이렇게 됐고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대략적으로 3개월 정도가 할 수 있어요.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3개월 정도의 게임상 할 수 음, 있어요. 파월 의장이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채권 시장과 에쿼티 시장이 다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다시 실망감으로 전환이 됐죠. 그러니까 즉 작년, 재작년보다 텀은 짧아지지만 3개월 단위로 실망, 기대 이런 로테이션이 반복이 된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에쿼티 시장이 끝났다라 보기에는 좀 약간 좀 과도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너무 암울한 전망들은. 네. 물론 이제 최근에 이란, 이스라엘과 같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좀 더 확인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채권 시장에 다 반영이 돼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로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는 한 3개월 정도의 넉넉한 기간을 두고 실망을 어디까지 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서서히 포트폴리오를 일정 부분 위험 투자 전략, 그다음에 그 당시 채권 금리가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다라는 판단 하에서는 양쪽을 갖다가 어느 정도 동일한 어떤 이제 비중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어떤 위험 자산에 대한 패턴들을 우리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유동성과 미국이 목표로 하는 이제 디지털 달러의 전환 그런 이제 패러다임을 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들이 목표를 이루려면 사실상 시장에 항상 화두와 소위 말하는 밑밥을 깔아놓는 것 전략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미국이 정책적으로 의도적으로 이거를 에코티 시장 자체를 크게 죽이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박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홍 기자님 감사합니다.